자, 소개드리겠습니다. 판결문 하나로 법정을 울리고 세상에 울림을 주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박주영 판사님이십니다. 아유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소개를 좀 직접 해주시죠, 판사님. 네,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형사 재판을 맡고 있는 박주영이라고 합니다. 이 판사로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? 네, 제가 2006년 1월 5일자로 법원에 임관을 했으니까 이제 16년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. 세 명이서 같이 자살하려고 시도했던 사건인데, 동반 자살을. 네. 혼자 자살을 시도하다가 계속 실패한 피고인들이었는데, 그래서 혼자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피고인이 SNS에서 같이 자살할 사람을 모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세 명이 모여서 울산의 여관방에서 자살 시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다른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자살은 미수에 그쳤는데 한 사람은 의식 불명에 빠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며칠 뒤에 도망가 버렸어요. 그 친구는. 그리고 2명만 이제 기소돼서 왔는데 처음에 이제 그 간단한 기록이 올라왔는데 공소장만 읽어보는데 뭐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. 네. 피고인들 나이를 보니까 20대 후반, 30대 초반이었는데 자살이 미수에 그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정도면 집행유예로도 석방되는 사안입니다. 이렇게 그냥 석방했다가는 또 나가서 바로 자살할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여서 이게 무슨 대책이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죠. 피고인들의 환경이나 주변 상황에 대한 조사를 제가 보호관찰소에 부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주 그 불우한 유년기, 또 아버지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학업도 제대로 못하고 의지할 사람은 그 여동생하고 엄마뿐이었는데, 근데 여동생은 또 일찍 결혼해서 출가해서 또 여동생한테 의지하기는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였는데 그 구속된 피고인 경우의 얘기입니다. 군대 제대하고 얼마 안 돼서 당뇨합병증으로 돌아가셨죠. 그 이후로부터 계속 이제 자살을 시도하는 겁니다. 뭐 전깃줄로 목을 매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사건으로 저한테 온 사건이었는데 어떻게든 저는 법정에서 삶의 의지가 될 만한 어떤 얘기들 아니면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을 계속 강구를 했었습니다. 어스름한 미명과 노을이 아름다워서 누군가 내민 손이 고마워서 모두가 떠나도 끝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에게 미안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지금껏 버텨온 자신이 불쌍하고 대견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. 비록 하찮아 보일지라도 생의 기로에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은 그저 그에게 눈길을 주고 귀 기울여 그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.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은 혼잣말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. 구속된 피고인한테 제가 물어봤죠. 이제 영치되는 금액이 얼마 있느냐, 돈이 얼마 있냐 그러니까 그때 7만 원 정도가 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집이 좀 멀었거든요, 울산에서. 그래서 사비는 될 것 같은데 뭐 다른 또 돈이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 주머니에 있는 20만 원을 책에 끼워서 줬습니다. 주면서 제가 계속 걱정했던 건 출소하자마자 또 다른 어떤 나쁜 선택을 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 돼서 조카가 3살이거든요. 동생 집으로 여동생 집으로 빨리 가고 그다음에 조카한테 선물 좀 사서 들고 가라 사비하고 그 당부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. 이게 이제 그 판사님이 청년 두 분에게 쓴 편지를 좀 읽어드리자면 피고인들의 삶과 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전에 형의 선고로 모두 끝이 났습니다.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각자 써내려가야 합니다. 설령 앞으로 채워갈 여러분의 이야기가 애덜프다 해도 이야기는 절대로 도중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. 저희는 여러분의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도 궁금합니다. 지금보다 더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. 아직 오지 않은 날을 앞으로 누릴 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. 참 지금 이렇게 들어도 참 뭉클한데 그 재판 이후에 그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혹시 소식 들으셨습니까? 네, 그게 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. 궁금해서 재판 그날 구속된 피고인이 풀리는 날 바로 그날
당일에 여동생 집으로 전화를 제가 그랬더니만은 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그쪽 그 여동생 집으로 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 재판부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일단 그날 뭐 너무너무 홀가분한 마음으로 퇴근을 했고 그리고 그래도 또 계속 궁금하니까 네. 한 6개월쯤 지나서 그 보호관찰소에 그 피고인이 치료를 잘 받는지 정신과 치료를 제가 그 부과를 했었거든요. 심리 치료 같은 거. 근데 물어보니까 치료 잘 받고 있고 새로 일하는 것도 또 잘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 이후에 또 다시 한 1년쯤 지나서 계속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그 여동생분이 그때 그 판결 뉴스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보고 그 방송에 댓글을 다셨던 거를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. 그 댓글에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지금도 지금 피고인이 그 당시에 재판 얘기를 하고 뭐 저한테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. 그래서 앞으로 뭐 이렇게 열심히 살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댓글로 남기셔서 정말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. 참 지난 2019년이죠. 생활고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먼저 살해하고 죽음을 선택한 부모에게 판사님이 쓰신 판결문이 알려졌는데 어린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아이는 숨지고 홀로 살아남은 엄마 2명이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. 그 판결문도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. 우리는 살해된 아이들의 진술을 들을 수 없다. 동반 자살은 가해 부모의 언어다. 아이의 언어로 말한다면 이는 피살이다. 법의 언어로 말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살인이다. 살해 후 자살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다. 참담한 심정으로 애통하게 숨져간 아이의 이름을 다시 부른다. 이 이름이 동반 자살이라는 명목으로 숨져간 마지막 이름이기를 희망한다. 생각해 보니까 아이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명백한 살인이구나.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저희는 뭐 예전부터 쓰지 않습니다. 이 동반자살이 아니고 머더 수어사이드라 그래서 살해 후 자살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. 네. 아이를 죽이고 자살하는 케이스다라고 쓰는데 동반자살이라는 거는 아이를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시각이 깔려 있는 용어라서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판결문에 그런 표현을 썼던 거고. 근데 아동학대 사망사건이라고 해서 같은 유형의 사건이 있는 게 아니고 전형적으로 보는 학대에서 아이를 죽이는 이런 사건도 있지만 또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려서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궁핍하게 시달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거든요. 나눌 수 있어서 후자인 경우에는 사실은 이걸 중벌에 처해야 되는데 정말 열심히 산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중벌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석방할 수도 없고 한 그런 딜레마에 항상 빠져 있어서 이 지금 했던 이 사건은 장애 아동을 둔 아이의 엄마였는데 정말 열심히 산 분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 판결문에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. 죄값을 따지면 아이를 죽이는 죄는 뭐 징역 10년, 20년이 돼도 부족함이 없는데 실제 사건에서는 제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. 그런데 그 선고되지 않은 나머지 형은 우리 사회가 져야 될 비난의 몫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. 결국 사회적으로 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해서 죽는 아이들 혹은 같이 자살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지금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죠. 적어도 애들 목숨 정도는 지켜줘야 그게 제대로 된 국가고 사회고 진짜. 또 제대로 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고 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이게 한 사람의 아이가 아니거든요. 이게 우리가 사회적인 부모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우리 아들이고 우리 딸들이거든요. 그런 아이들이 그치지 않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요.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선박 건조 현장이었는데 한 달 사이에 4명이가 죽었습니다. 사망했는 사건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왜 이런 큰 회사의 사업장에서 한 달 사이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몇 년 전에도 전력이 계속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는가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판결 쓰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검찰하고 피고인 측을 설득해서 제가 직권으로 그 현장에 나갔었죠. 나갔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더라고요. 그 배 안에서 막
거의 막 기다시피 해서 다녔는데 불도 잘 안 들어오지 않고요. 근데 뭐 용접하는 옆에서 용접하고 있고 실제로 노동자가 걸무한 환경 그리고 그 사람이 그곳에서 실제로 사망한 장소에 가보면 전혀 느낌이 다르죠. 사망했을 당시의 그 심정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무거운 마음으로 힘든 생각으로 판결을 썼습니다.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삶이 있는 저녁을 걱정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다소 존재한다는 현실은 서글프기 그지없다. 우리나라에서 산재 사고 빈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거론되는 위험의 외주화가 이 사건 각 사고에도 여지없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. 이 우주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있을 수 없다. 빈부나 사회적 지위, 근로 조건의 차이가 현저한 여명의 격차로 이어지는 사회는 암울하다. 피고인들 전부에게 예외 없이 금고형과 징역형을 선택하여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생명은 계량할 수 없는 고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자 함에 있다. 제일 가슴 아픈 거는 뭔가 하면 이제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기업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비용이 싼 하청업체들한테 가장 위험한 일들을 위험하고 단순한 일들을 맡깁니다. 맡기죠. 그러면 그 하청업체에서는 또 가장 임금이 싼 노동자들 미숙련 노동자들한테 그 사건들을 맡기죠. 제일 위험한 사건을 제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. 근무한 지 하루 만에 산재로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이 많죠. 그러니까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어리거나 한 사람들이 제일 값이 싸거든요. 사람의 목숨이 이 경제적인 그 비용으로 좌우지우지 된다는 사실이 너무 서글픈 거죠. 그리고 죽는 사람들은 늘 가난하고 힘없는 아버지나 아들들이 있고요. 그런 분들이 계속 뭐 떨어지고 뭐 끼이고 뭐 잘리고 하는 그런 사건들 당해서 돌아가시는 거 보면은 정말 너무 비정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생겼지만 네. 그 당시만 해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율을 했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이 형이 약해서 대기업에 부과하는 벌금이 1,500만 원 정도였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이 뭐 4명이나 죽는데 제 사건이 그랬습니다. 네. 그런 상황들이 너무 비정하게 느껴졌죠. 네. 산재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에 보다 지금 많이 나아진 게 없습니다. 없어서 그렇군요. 네, 계속해서 각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얼마 전에 그 뭐 김훈 작가님 같은 경우는 생명안전 네트워크라 그래서 거기 공동 대표를 맡으시면서 계속 산재에 대해서 계속 사회적인 발언을 하시는데 김훈 작가님 인터뷰를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. 지금 떨어지고 끼이고 그 죽는 그 근로자들이 젊은이들이 국회의원의 아들이고 뭐 재벌의 아들이고 힘 있는 정치인의 아들이고 그렇다면 산재가 계속 과연 발생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. 그 지적이 저는 상당히 많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. 결국은 힘이 없고 약하고 누구도 사회적으로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아무도 관심받지 않는 쪽에서 계속 돌아가시고 계신 그런 현실이 있다는 이 사실을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산재도 심각합니다. 진짜. 형사 판결의 양형의 이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 부분은 조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글을 써보자. 그래서 피고인들한테는 좀 반성하게 하고 피해자들한테는 위로를 주고 사회 구성원들한테는 이런 참혹한 사건이 있다.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. 안 보이는 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각성하자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려고 저는 나름대로 몸부림을 친 결과가 그런 판결물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예, 진짜 판사님은 박수를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또 판사님이 계시다라는 게 저 한편으로는 참 든든하고 참 뿌듯하고 예. 판결을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사실 비판이 많습니다. 네네. 공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감상적인 글을 쓴다는 것은 사실은 금기시하는 그 글의 형식이죠. 저한테 대해서 비난도 있습니다. 사실은 뭐 흔히 말하는 감성팔이 아니냐 뭐 이런 비난도 있고 어디 판결에 수필을 쓰느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걸 다 감안하고 쓰면서 했던 생각은 뭔가 하면은 사람 살리는 일인데 무슨 뭐 다른 게 뭐 필요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네. 개인적인 비난이나 이런 거는 뭐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고 혹시라도 구설이 오르면 판사직은 뭐 그냥 접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썼습니다. 썼고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
이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뭐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. 근데 뭐 다행히 그게 좀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결과가 저로서도 뭐 참 보람 있었던 사건이었죠. 네. 그 오늘 판사님이시니까 자 우리 저 공통 질문 한번 우리 조셉이 한번 드려볼까요? 나를 가장 똑바로 서게 하는 건 이것이다. 염치다. 염치요. 염치다. 왜 염치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? 정의나 뭐 선 같은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거든요. 바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. 그리고 정의나 선을 추구하다가 대부분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저도 지금 법 공부를 한 지가 한 30년 넘었고 매주 정의가 뭔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뭐가 정의냐, 뭐가 선이냐, 악이냐 구별해보라고 하면 구별을 잘 못하거든요. 정의할 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근데 이렇게 모호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정의나 선을 회의하기 시작하는 거죠. 그리고 냉소합니다. 뭐 정의가 어디 있어? 선이 어디 있어? 뭐 악은 어디 있어? 이렇게 냉소하기 시작하는 거죠. 그게 바로 악이나 불의의 노림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하고 뭐가 옳은 길인지 뭐가 그런 길인지에 대한 탐구를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죠. 그게 가장 경계해야 될 지점인데요. 근데 그걸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뭔가 하면은 염치 같은 것들입니다. 내가 염치 있게 사느냐,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느냐, 사느냐. 그러면 좀 더 정의롭고 선에 가까운 삶을 산다. 또는 뭐 비슷한 것들, 공감도 될 수 있고, 뭐 배려도 될 수 있고, 혹은 작은 예의나 매너도 될 수 있고,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삶이라면은 좀 정의롭고 선한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, 여기에 좀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조금 지금 좀 잘못된 길로 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저는 염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를 똑바로 세울 수 있는 건 바로 염치다. 염치라고 염치. 생각합니다. 염치.